2024년 10월 28일 새벽 3시 4분이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오래된 빌라 3층 한 호수에서 류은서는 잠이 깨어 있었다. 잠이 안 오는 밤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시간을 확인했다가 화면을 끄려 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착신 표시가 없었다. 발신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통화 연결 상태를 알리는 초록불이 화면 위에 켜져 있었다. 류은서는 핸드폰을 귀에 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핸드폰을 귀에서 떼려는 순간 소리가 흘러나왔다. 남성의 목소리였다. 굵고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였다. 한 번도 살아서 들어본 적이 없는 목소리였지만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류은서의 손이 굳었다. 은서야, 외할아비다. 너를 한 번도 못 봐서 미안하구나. 그놈이 또 온다. 그놈이 또 온다. 그놈은 소리만 남았다. 소리만 남았다. 부탁한다. 그놈을 멈춰다오. 목소리가 끊겼다. 류은서는 핸드폰 화면을 봤다. 통화 기록에 아무것도 없었다. 발신 내역도 없었다. 그러나 통화 앱 안에 녹음 파일 하나가 새로 생성돼 있었다. 누군가 그 방 안에서 그 목소리를 떨궈 놓고 간 것이었다. 류은서는 그날 밤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류경숙이 핸드폰을 귀에 대고 그 녹음 파일을 들었다. 10초가 지나자 류경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30초가 지나자 그녀가 바닥으로 쓰러졌다.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에서 깨어난 류경숙이 단 한마디를 했다. 이건 내 외할아버지가 잡혀가시기 전의 목소리다. 외할아버지 류정만은 1987년 6월에 세상을 떠났다. 류은서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다. 류은서는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24시간 뒤인 10월 29일 새벽 3시 4분에 같은 목소리가 다시 류은서의 핸드폰에 녹음됐다. 그리고 매일 새벽 3시 4분에 한 통씩 이어졌다. 2024년 11월 4일 새벽 2시 17분이었다. 마포구 합정동 골목 끝에 50층짜리 유리탑은 그날 밤에도 가장 꼭대기층에 불만 살아 있었다. 창문에는 강혁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황금빛 서체로 새겨져 있었다. 그 글씨는 강변북로의 가로등 빛을 받아 한강의 어두운 물 위에 일렁였다. 사무소 안음양 분석실에 강혁이 앉아 있었다. 헤드폰을 쓴 채였다. 스크린에는 음성 파형 분석 화면이 펼쳐져 있었다. 강혁은 전직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베테랑 형사였다. 지금은 그저 탐정이었다. 헤드폰 안에서 목소리가 반복됐다. 그놈이 또 온다. 그놈이 또 온다. 그놈은 소리만 남았다. 강혁은 그 목소리를 7번째로 들었을 때 헤드폰을 벗었다. 음향 분석 화면 위에는 1000Hz 대역에서 이질적인 펄스 한 줄이 일정한 간격으로 솟아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숨이 아니었다. 사람의 숨처럼 위장된 무언가의 소리였다. 음향 분석실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이해나가 보온병과 김밥 2줄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그녀의 옷매무새는 흐트러진 곳이 없었다. 분석화학 전문가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에서 일하다 강혁에게 스카우트된 이해나는 언제나 강혁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탐정님 아직 안 주무셨군요. 애나 씨야말로 안 주무셨잖소. 저는 저혈당 예방을 위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강혁은 짧게 웃었다. 이해나가 늘 같은 문장을 쓴다는 것은 그녀가 진심이라는 뜻이었다.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해나가 태블릿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메일 한 통이 떠 있었다. 발신인은 류은서였다. 강혁이 그 메일을 읽었다. 탐정님께. 지난주 화요일부터 제 휴대전화에 같은 사람의 목소리가 7번 녹음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1987년에 돌아가신 저의 외할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강혁은 한쪽 눈썹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다. 그것은 사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순간의 오랜 버릇이었다. 애나 씨. 의뢰인을 만납시다. 이미 오늘 오전 10시로 약속을 잡아두었습니다. 이해나가 보리차 한 잔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강혁은 그것을 받아들며 스크린의 음성 파형을 다시 한번 봤다. 기계 소리였다. 그것은 분명 기계 소리였다. 그러나 그 기계 소리가 1987년에 사망한 한 사람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건의 첫 번째 질문이었다. 오전 10시 정각 사무소 응접실에 류은서가 들어섰다. 작고 단단해 보이는 체구의 여인이었다. 손에는 검은 가죽 케이스에 담긴 핸드폰이 있었다. 케이스 옆에 달린 빛바랜 흰 토끼 인형이 그녀의 어린 시절을 어렴풋이 짐작해 했다. 류은서는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에나가 핸드폰을 받아 능숙한 손길로 음성 파일을 옮겼다. 모두 7개의 파일이었다. 첫 번째는 10월 28일 화요일 새벽 3시 4분이었다. 그 다음부터는 정확히 24시간 간격으로 매일 새벽 3시 4분에 한 통씩이었다. 마지막 7번째는 어제 즉 11월 3일 새벽 3시 4분이었다. 세종 AI가 파일 수신 완료를 알렸다. 류은서가 차분히 말을 이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발신 번호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으로 녹음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저의 외할아버지 류정만의 목소리입니다. 강혁이 조용히 물었다. 외할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소? 1987년 6월 29일입니다. 강혁의 손이 아주 잠깐 보리차잔의 손잡이를 더 단단히 쥐었다. 1987년 6월 한국 현대사에서 그달은 결코 평범한 달이 아니었다. 류은서가 작게 덧붙였다. 외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목소리를 빼앗긴 사람들 모임의 사무국장이셨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보안사에 끌려가셔서 며칠을 잡혀 계셨고 그 뒤로는 목소리가 변하셨다고 어머니가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본래 목소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머니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외할아버지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목소리가 외할아버지의 것임을 확신하십니까? 류은서는 한참 동안 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작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말했다. 어머니께서 이 녹음을 들으시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깨어나신 뒤에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이건 내 외할아버지가 잡혀가시기 전에 목소리다라고요. 응접실의 공기가 짧게 멎었다. 이에나가 핸드폰의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새벽 3시 4분, 한 사내의 굵고 부드러운 음성이 흘러나왔다. 은서야. 외할아비다. 너를 한 번도 못 봐서 미안하구나. 그놈이 또 온다. 그놈이 또 온다. 그놈은 소리만 남았다. 소리만 남았다. 부탁한다. 그놈을 멈춰다오.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 또 한 번 끄윽 하는 이질적인 펄스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어가 있었다. 강혁이 새벽에 분석실에서 들었던 그 소리였다. 강혁이 천천히 류은서를 바라봤다. 은서 씨. 외할아버지를 잡아간 그놈의 이름을 어머니께서 한 번이라도 입에 올리신 적이 있소. 류은서는 가방 안쪽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982년 봄 어느 시위 현장 사진이었다. 사진의 가장자리에 한 사내가 카메라를 향해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그 사내의 등 위에 어머니의 손글씨로 단 한 글자가 적혀 있었다. 성의. 강혁이 그 한 글자를 봤다. 소리성? 목소리의 한자였다. 그것은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었다. 그리고 그 별명을 가진 사람이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붙잡히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다. 오후 2시 43분 음향 분석실이었다. 송태풍 박사가 헤드폰을 끼고 7개의 음성 파일을 차례대로 들었다.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인 그는 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현장 감식과 법의학 분석부터 암호 해독까지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옆에서는 나정희가 분석 그래프를 정리하고 있었다. 송태풍이 마침내 헤드폰을 벗었다. 탐정님, 이 7개의 음성은 본래의 한 사람의 목소리를 디지털로 학습한 뒤에 재합성한 것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 녹음된 비교적 길지 않은 원음 한 줄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지요. 다만 합성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본인을 직접 아는 사람조차 진짜와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에나가 보충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딥보이스 기술입니다. 다만 이 음성은 그 기술의 가장 최신 수준이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곳은 한국 안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곳은 국가 차원의 음성연구소이고 또 한 곳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성림음향연구소입니다.
1997년에 설립된 사업체이지만 1980년대 보안사에서 음성 분석을 담당했던 한 사람이 퇴직 후에 차린 곳입니다. 송태풍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의 이름이 윤성림입니다. 1946년생. 옛 보안사 시절의 별명이 성이었습니다. 강혁이 눈을 좁혔다. 1982년 봄의 사진 위에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혀있던 한 글자 오. 그것은 한 사람의 별명이었다. 그리고 그 별명의 주인이 지금도 서울 강남에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나가 차분히 덧붙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7개의 음성 파일은 모두 응암동의 한 동 한 호수 안에서 외부 신호 없이 휴대전화의 마이크가 스스로 켜진 상태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류은서 씨의 휴대전화에 소리만 떨궈 놓고 갔다는 뜻입니다. 전화가 걸려온 것이 아니라 소리 자체가 그 방 안에서 났습니다.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그놈이 또 온다는 말이 결국 사실이었군. 그놈은 정말로 소리만 남았소.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세종 성림음향연구소 윤성림 씨 현재 동선 파악해줘. 세종이 즉시 응답했다. 윤성림 씨는 현재 역삼동 성림음향연구소에 있습니다. 오전부터 외출 기록이 없습니다. 애나 씨. 역삼동으로 갑시다. 이에나가 이미 코트를 들고 있었다. 역삼동으로 가기 전에 강혁은 응암동을 먼저 들렀다. 류은서의 빌라 3층이었다. 현관문 안으로 들어선 강혁의 눈이 오랜 버릇대로 3가지 순서로 방을 훑었다. 있는 것. 거실 한쪽 벽에 걸린 1987년 외할아버지 영정 사진, 그 옆에 놓인 옛 라디오 한 대, 식탁 위에 놓인 2사람분의 식기, 없는 것. 흔히 응암동에 빌라라면 있을 법한 세시 창문의 광고지. 현관 옆 우편함에 쌓여 있어야 할 안내문, 그리고 빌라 안쪽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무선 공유기, 어색한 것. 거실 한쪽 구석 책장의 아래쪽 칸에 가지런히 꽂혀 있는 7권의 같은 표지의 책. 그 책의 제목은 모두 소리 없는 사람들 1980년대의 목소리들이었다. 강혁이 책 한 권 꺼냈다. 저자의 이름은 류정만이었다. 1987년 6월 28일 즉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출간된 유고집이었다. 책의 마지막 장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이 있었다. 그가 가져간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소리였다. 말은 다시 만들 수 있으나 소리는 다시 만들 수 없다. 강혁이 그 한 줄을 2번 읽었다. 강혁이 류은서에게 물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보안사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소? 류은서는 한참 만에 답했다. 목을 졸렸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아니었지만 성대의 한쪽이 영구히 망가질 정도였다고요. 그래서 돌아오신 뒤로는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끄윽하는 소리가 늘 섞이는 목소리로 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에나가 작게 숨을 들이켰다. 7개의 합성 음성에 일정한 간격으로 섞여 들어가 있던 그 끄윽하는 펄스가 정확히 그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음성을 합성한 사람은 외할아버지의 잡혀가기 전 목소리와 잡혀가신 뒤의 목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강혁이 천천히 물었다. 은서 씨. 외할아버지의 잡혀가시기 전 목소리의 녹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오? 류은서는 짧게 흔들렸다. 그러나 곧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다. 한 사람만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외할아버지를 잡아간 그 사람뿐입니다. 그 사람이 외할아버지의 진짜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녹음한 사람입니다. 2024년 11월 5일 오전 10시 47분이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성림음향연구소 앞에 이에나가 무인 승용차를 세웠다. 4층짜리 단정한 건물이었다. 정문 위에는 작고 단아한 글씨로 성림음향연구소 1997년 설립이라고 적혀 있었다. 강혁과 이에나가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응접실에서 강혁을 맞은 윤성림은 백발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노인이었다. 1946년생 78, 보안사 시절의 별명이 성애이였다는 그 사람이었다. 다만 그의 목소리만은 78배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젊고 매끄럽고 따뜻했다. 그것이 더 기이했다. 마치 그가 자신의 목소리만은 늙지 않게 유지해둔 듯한 인상이었다. 강 탐정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고 싶어서 왔습니다. 강혁이 단정하게 말했다.
1982년 봄 보안사에서 목소리를 빼앗긴 사람들 모임의 사무국장이었던 류정만 씨의 잡혀가시기 전 음성, 그 원본 녹음 테이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응접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멎었다. 윤성님의 부드러운 미소가 천천히 굳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그는 곧 한 번 더 미소를 만들어냈다. 그런 테이프가 있다는 사실을 강 탐정님께서는 어떻게 아십니까? 있어야만 설명되는 사건이 있어서입니다. 강혁이 핸드폰을 꺼냈다. 류은서의 7번째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응접실의 고요한 공기 안으로 그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다. 은서야, 외할아비다. 너를 한 번도 못 봐서 미안하구나. 그놈이 또 온다. 그놈이 또 온다. 그놈은 소리만 남았다. 소리만 남았다. 부탁한다. 그놈을 멈춰다오. 윤성님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강혁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 음성은 1982년에 류정만 씨의 잡혀가시기 전 목소리를 학습 자료로 만든 합성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학습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안에서 단 한 사람뿐입니다. 1982년 봄 그분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녹음한 그 사람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마지막 녹음을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성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 등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늙은 사람의 목소리로 돌아왔다. 강 탐정님, 그 녹음은 제가 했습니다. 1982년 봄 보안사의 한 지하 사무실에서 제가 직접 녹음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강혁이 말했다. 그러면 그 녹음을 누군가에게 넘기신 적이 있습니까? 윤성님이 한참 동안 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돌아섰다. 3년 전에 한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누구입니까? 윤성님이 마른 입술을 한번 적셨다. 저의 외아들 윤재훈입니다. 1988년생. 저의 연구소를 곧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2024년 11월 5일 오후 1시 17분 강혁의 형 강민혁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형, 혁아. 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너 지금 윤성님 그 사람 만나고 왔지? 만났어. 그 사람 외아들 윤재훈이 한 달 전부터 우리 쪽에서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는 인물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음성합성 기술자로 활동하고 있는 정황이 있어. 다만 본인이 직접 사기를 친 정황은 없고 기술만 제공하는 방식이라 우리 쪽에서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번에 너희 의뢰인의 사건과 그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혁아. 강혁이 말했다. 형 한 가지가 안 맞아. 뭐가? 보이스피싱 기술자가 왜 1982년에 보안사에서 녹음된 한 노인의 목소리를 굳이 그 외손녀의 휴대전화에 떨궈놓고 가는데 그것도 7번씩이나 돈이 되는 일이 아니야. 그건 누군가에게 보내는 신호다. 강민혁이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래, 혁아. 나도 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너한테 부탁이 있다. 윤재훈을 검찰이 아닌 탐정이 먼저 만나다오. 알았어, 형. 강혁이 전화를 끊었다. 이해나를 바라봤다. 이해나는 이미 윤재훈의 주소를 세종 화면에 띄워놓고 있었다. 탐정님. 윤재훈 씨의 현재 주소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입니다. 사무소에서 차량으로 12분 거리입니다. 애나 씨가 운전해 주시오. 늘 그래왔지요, 탐정님. 윤재훈은 망원동의 한 작은 빌라 반지하 방에 살고 있었다. 1988년생의 그가 머무는 그 방 안에는 의외로 정교한 음향 장비가 가득 차 있었다. 벽에 흡음재가 빼곡히 붙어 있었고 중앙의 책상 위에는 2대의 모니터와 마이크 1대, 그리고 옛 테이프 한 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옛 테이프의 라벨에는 1982년 4월 17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단 2글자가 적혀 있었다. 류정만. 윤재훈은 강혁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도망치려 하지는 않았다. 차라리 무언가를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강 탐정님이시군요. 윤재훈의 목소리는 그의 아버지 윤성님과 닮아 있었으나 그보다 훨씬 어두웠다. 들어오십시오. 강혁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이해나는 윤재훈의 책상 위에 놓인 옛 테이프를 한순간도 시선에서 떼지 않았다. 윤재훈 씨, 당신이 류은서 씨의 휴대전화에 7번의 음성을 떨궈 놓은 사람입니까? 윤재훈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유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윤재훈은 책상 위에 옛 테이프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마침내 작게 말했다. 저는 류정만 선생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저의 아버지는 그분을 압니다. 1982년 봄의 그 4월 17일 저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녹음하셨고 그날 밤 그분의 성대가 한쪽 영구히 망가지셨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그 일을 평생 입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3년 전에 이 테이프를 발견했고 그 위에 적힌 류정만이라는 세 글자가 누구의 이름인지를 알아내는 데에 다시 1년이 걸렸습니다. 윤재훈이 한 번 더 숨을 골랐다. 그리고 1년 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평생 입에 올리지 않은 그 한 사람의 목소리를 그분의 가족에게 돌려드리겠다고요. 다만 직접 찾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망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합성된 목소리를 소리만 그 외손녀의 방 안에 떨궈 놓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저의 아버지의 죄를 제가 갚는 저만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나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강혁은 한쪽 눈썹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윤재훈 씨. 그 마음만이라면 굳이 그놈이 또 온다는 한 문장을 7번이나 합성해 떨궈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돌려드린다가 아니라 경고한다의 문장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두려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망원동 반지하 방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재훈이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982년 봄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한 사내가 류은서의 외할아버지 류정만의 어깨를 굳게 붙들고 있었다. 그 사내는 강혁의 형 강민혁이 알고 있던 윤성림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단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1982년 4월 17일 보안사 박성수. 박성수, 1944년생, 1982년 당시 보안사의 한 부서장이었다. 1987년 6월에 정치적 변동 직후 비공식적으로 자리를 옮겨 한 대형 통신사의 정보보안부 비밀 요직에 앉은 사람이었다. 1990년대를 지나면서 그는 점차 한국 통신업계의 소리를 모두 통제하는 자리로 올라갔다. 2024년 현재는 한국에서 가장 큰 통신사의 비공식 자문역이었다. 공식 직함은 없었다. 그러나 그의 한마디로 한 사람의 통신 기록 전체가 사라질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윤재훈이 작게 말을 이었다. 1982년에 그날 류정만 선생님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녹음한 사람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성대를 마지막으로 망친 사람은 저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박성수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그 사실을 평생 알면서도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박성수는 그 후 40년 동안 한국의 소리를 모두 통제하는 자리로 올라갔고 저의 아버지의 연구소조차 그 사람의 보호 안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그놈이 또 온다는 한 문장을 7번이나. 네. 류은서 씨의 어머니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면 반드시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알면서도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강혁 탐정님을 찾아갈 것이라고요. 저는 저의 아버지의 죄를 갚을 용기는 없었으나 한국에서 가장 끝까지 따라가주는 탐정 한 분의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 한쪽 벽에 작은 시계가 걸려 있었다. 오후 2시 4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혁이 시계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윤재훈을 바라봤다. 윤재훈 씨, 한 가지만 더 묻겠소. 박성수가 지금 어디 있소? 윤재훈이 천천히 답했다. 오늘 저녁 7시 광화문의 한 호텔 비공식 만찬에 참석합니다. 만찬의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지만 그는 그 자리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만찬의 주제는 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의 산업적 활용 방안입니다. 이에나가 한순간 굳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40년 전에 한 사람의 성대를 망친 사람이 오늘 저녁에는 목소리를 산업으로 활용하는 회의의 가장 윗자리에 앉아 있다는 뜻이군요. 윤재훈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4시 17분 강혁이 형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박성수. 전화기 너머에서 강민혁의 한숨이 길게 들렸다. 혁아, 그 이름은 우리 쪽에서 10년 전부터 잡지 못해온 이름이다. 그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목소리를 공식 석상에서 남긴 적이 없다. 그래서 그가 박성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를 박성수로 부를 수 있는 증거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그가 한국의 소리를 통제해온 40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소리로 남기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방어막이었다. 강혁이 말했다. 형. 그러면 오늘 저녁 그 사람의 목소리를 한 번만 남기게 만들면 되는 거지. 강민혁이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렇다 혁아. 단 한 줄의 목소리만 우리가 확보하면 40년 전 보안사 한 지하 사무실의 마지막 녹음, 그 테이프와의 음성학적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다. 윤성림 박사가 평생 그 테이프를 가지고 있었던 진짜 이유는 어쩌면 그 마지막 한 줄의 비교를 위해서였을 수도 있다. 형, 오늘 저녁 7시, 광화문의 그 호텔. 우리 같이 가자. 형이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래 가자. 한 번은 같이 가보자. 강혁이 전화를 끊고 이해나를 봤다. 이해나가 세종 단말기를 들고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 박성수의 동선 확인, 광화문 호텔 내부 구조 파악, 그리고 초소형 지향성 마이크 준비 목록이었다. 탐정님 송태풍 박사님한테도 연락해야 해요. 맞아요. 강혁이 송태풍에게 전화했다. 태풍 씨. 오늘 저녁 광화문 호텔에 함께 가야 해요. 음향 장비 준비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장비가 필요해요? 초소형 지향성 마이크요. 30m 이상 거리에서도 음성을 분리 녹음할 수 있는 것이요. 있어요. 2시간 뒤에 준비할게요. 강혁이 전화를 끊었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이 사람 박성수는 만찬에서도 목소리를 남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4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혁이 잠깐 생각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해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를 꺼내야 해요. 무엇을요? 강혁이 말했다. 40년 전에 그 지하 사무실에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단어요. 이해나가 강혁을 봤다. 테이프에 그 사람의 목소리도 있어요. 윤성님이 녹음한 것은 류정만 선생님의 목소리만이 아니었어요. 그 방 안에 모든 소리가 담겨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녹음기는 켜진 방향의 모든 소리를 담아요. 이해나가 세종에 즉시 입력했다. 세종 윤재훈 씨에게서 확보한 테이프 디지털 변환본 중에서 류정만 씨 음성 외 타인 음성 존재 여부 분석해줘. 세종이 20초 뒤에 답했다. 분석 결과 주 음성 류정만 씨 외에 단 한 단어의 타인 남성 음성이 확인됩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끝까지입니다. 2024년 11월 5일 오후 7시 정각 광화문 한복판 한 호텔의 2층 만찬장이었다. 한쪽 벽에는 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의 산업적 활용 방안, 한국통신연구포럼 비공개 회의라는 작은 안내판이 걸려 있었다. 만찬장의 가장 안쪽 자리에 한 사내가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다. 백발이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회색 양복의 어깨선은 흐트러진 곳이 없었다. 박성수 1944년생 여든. 한국의 소리를 40년 동안 통제해온 한 사람. 강혁이 만찬장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그의 옆에는 이해나가 그 옆에는 송태풍이 앉아 있었다. 송태풍의 가방 안에는 초소형 지향성 마이크 한 대가 있었고 그 마이크는 이미 박성수가 앉은 자리의 정면을 향해 있었다. 만찬장 출입구 쪽에는 강민혁이 사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회의는 1시간이 지나도록 박성수의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발언자들의 말을 듣고 손짓 한 번으로 동의를 표했다. 40년의 방어막은 2024년 11월의 한 만찬장 안에서도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다. 이해나가 작게 말했다. 탐정님, 이 사람은 오늘도 목소리를 남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만찬장 한가운데 발언석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사회자가 당황한 얼굴로 강혁을 바라봤다.
강혁이 한번 가볍게 목례를 하고 발언석에 마이크를 향해 섰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굵고 단단했다. 저는 강혁 탐정사무소의 강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식으로 초대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이 자리에 가장 안쪽에 계신 한 분께 여쭤보고 싶어 왔습니다. 만찬장의 공기가 한순간 멎었다. 모든 시선이 박성수에게로 향했다. 그러나 박성수는 여전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강혁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1982년 4월 17일 보안사의 한 지하 사무실에서 한 사람의 성대가 영구히 망가졌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류정만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목소리는 한 테이프에 녹음되어 40년 동안 한 집의 서랍 안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테이프 위에는 그분의 성대를 망친 한 사람의 목소리도 단 한 줄 한 단어가 함께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 단어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에나가 태블릿의 버튼을 눌렀다. 만찬장 스피커에서 40년 전에 굵고 차가운 한 단어가 흘러나왔다. 끝까지. 만찬장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 한가운데에서 박성수가 처음으로 자세를 미세하게 흐트러뜨렸다. 그의 손이 양복의 한쪽 소매를 천천히 매만졌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송태풍 박사의 지향성 마이크는 그 순간 박성수의 입에서 작게 새어나온 한 단어를 정확히 잡아냈다. 끝까지. 그것은 40년의 시간이 한 단어로 압축되어 한 사람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온 마지막 한 줄이었다. 이에 나는 그 한 단어의 음성 파형이 40년 전 보안사 테이프의 한 단어와 정확히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곧 음향 분석실로 돌아가 확인하게 될 것이었다. 만찬장의 사회자가 어쩔 줄 몰라 했다. 강혁이 천천히 박성수를 향해 목례를 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섰다. 출입구 바깥에서는 강민혁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채로 강혁을 바라보고 있었다. 형제가 짧게 눈을 마주쳤다. 2024년 11월 12일 오후 3시 43분 합정동 강혁 탐정사무소 응접실이었다. 일주일 동안 송태풍 박사가 40년 전 보안사 테이프의 한 단어와 광화문 만찬장에서 잡힌 박성수의 한 단어의 음성학적 동일성을 분석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두 단어의 음성 파형은 같은 사람의 것이었다. 40년의 시간차가 만들어낸 미세한 노화의 흔적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이 자료는 강민혁의 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박성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공식 진술을 검찰 자리에서 남기게 됐다. 그것은 한국의 소리를 통제해온 40년의 방어막이 한 단어로 무너진 순간이었다. 그러나 강혁은 그날 오후 응접실에서 류은서와 그녀의 어머니를 마주 앉히고 있었다. 류은서의 어머니 류경숙은 1962년생이었다. 1982년의 봄에는 20살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4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봉투 한 통이 들려 있었다. 봉투의 겉면에는 은서 외할아비가 너희 어미에게 라고만 적혀 있었다. 류경숙이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종이 한 장을 강혁에게 건넸다. 종이의 마지막 줄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그가 가져간 것은 나의 소리였다. 그러나 나의 진짜 소리는 너의 입안에 남아있다. 그러니 너는 한 번은 내 소리를 대신해 살아다오. 강혁이 그 한 줄을 읽었다. 류경숙이 작게 말했다. 저는 40년 동안 이 한 줄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박성수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으나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저는 나의 입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저는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것은 아버지의 입이 되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으로 아버지의 일을 한번 말해달라는 것이었음을요.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강혁의 머릿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한 가지가 남아있었다. 윤재훈이 7번이나 떨궈 놓은 그 음성에는 끄윽하는 펄스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것은 1982년 4월 17일 이후에 류정만 선생님의 망가진 성대의 흔적이었다. 다시 말해 윤재훈이 그 합성 음성을 만들기 위해 잡혀가시기 전에 목소리뿐만 아니라 잡혀가신 뒤의 목소리까지 두 가지 음원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만 했다는 뜻이었다.
잡혀가신 뒤의 목소리는 윤성님이 직접 녹음한 그 테이프 안에 들어있을 수 없었다. 그 테이프는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 줄을 담은 테이프였기 때문이었다. 잡혀가신 뒤에 류정만 선생님의 목소리를 합성해 쓸 수 있을 만큼 길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안에 단 한 사람만 더 있었다. 류은서의 어머니 류경숙이었다. 2024년 11월 17일 오후 5시 17분 강혁이 응암동 빌라를 한 번 더 찾아갔다. 류경숙은 거실의 한쪽 벽에 새로 새겨진 작은 액자 앞에 서 있었다. 그 액자 안에는 일주일 전 봉투에서 꺼낸 그 한 줄이 단정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의 진짜 소리는 너의 입안에 남아있다. 강혁이 천천히 그녀의 옆에 섰다. 어머니, 네 탐정님, 한 가지만 여쭙고 싶어서 왔습니다. 강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윤재훈 씨가 7번의 음성을 합성하는 데에 잡혀가신 뒤에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윤재훈 씨에게 어머니께서 보내주셨지요. 류경숙이 한참 동안 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탐정님, 그것은 제가 한 일입니다. 이해나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에게로 옮겨졌다. 류은서는 한순간 굳었으나 어머니의 손을 놓지는 않았다. 류경숙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1년 전 윤재훈 씨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저의 아버지의 죄를 갚고 싶지만 그 자리에 갈 용기가 없습니다라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윤재훈 씨라는 청년이 저의 아버지의 잡혀가시기 전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저의 서랍 깊이 보관해 두었던 잡혀가신 뒤 아버지의 1시간짜리 카세트 테이프를 윤재훈 씨에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단 한 줄의 편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뭐라고 쓰셨습니까? 이 소리를 가지고 아버지를 다시 한번 살게 해다오라고요. 응접실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류은서가 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더 꽉 잡았다. 류경숙이 한 번 더 말을 이었다. 저는 그 후 1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한 채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저의 딸 은서의 휴대전화에 그 음성이 한 번 떨궈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그것이 윤재훈 씨의 대답이라는 것을요. 7번을 떨궈 놓은 것은 1982년 4월 17일에 보안사에서 7차례 아버지의 성대를 짓눌렀던 사람의 손을 그가 7번의 음성으로 되돌려준다는 뜻이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강혁이 작게 물었다. 그러면 저에게 의뢰를 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탐정님. 그러나 저는 은서가 자기 손으로 의뢰서를 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저의 입이 아버지의 입이 되지 않으려 애써온 시간이 마지막에는 손녀의 입과 손녀의 손을 통해서 비로소 풀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혁이 천천히 한쪽 눈썹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어머니. 그러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어머니께서 윤재훈 씨와 함께 만들어 오신 사건이었군요. 류경숙이 옅게 웃었다. 네 탐정님. 다만 저와 윤재훈 씨가 함께 만든 사건의 마지막 한 줄은 우리 두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줄은 강혁 탐정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광화문의 만찬장에서 끝까지라는 그 한 단어를 한 사람의 입에서 끌어내주신 그 순간이 우리 두 사람이 1년 동안 적어 내려가던 이야기의 마지막 한 줄이었습니다. 응접실 한쪽 벽에 새겨진 그 한 줄이 그 순간 어느 때보다 또렷이 보였다. 나의 진짜 소리는 너의 입안에 남아있다. 40년의 시간이 한 줄의 글로 옮겨 앉아 있었다. 2024년 11월 23일 저녁 7시 47분 합정동 50층 사무소였다. 강혁은 옥상 헬리포트로 통하는 유리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 형 강민혁이 서 있었다. 형은 검은 코트의 깃을 단정하게 세운 채 한강 너머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형, 박성수 우리 손에 들어왔다. 40년이 걸렸다. 형이 그만큼 기다린 거잖아. 그래. 그러나 이번에는 너 없이 못했을 거다, 혁아. 한 사람의 목소리를 한 단어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형사보다는 탐정이더라. 강혁이 짧게 웃었다. 형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말해라. 윤재훈 씨 그 친구.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형이 한 번만 살펴봐줘. 그가 그 조직에 기술을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가 그 기술을 제공해온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한 번은 그의 입으로 직접 듣고 그 다음에 판단해주면 좋겠다. 강민혁이 한참 동안 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혁아. 그렇게 하자. 한 사람이 평생 입에 올리지 못한 죄를 그의 아들이 평생 갚으려 했다면 그것이 죄인지 갚음인지는 한 번은 그의 입으로 들어봐야 알 수 있는 일이지. 형제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한강의 노을이 두 사람의 등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강혁은 강 너머의 불빛들을 바라봤다. 한국의 소리를 통제해온 한 사람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공식 기록 안에 남겼다. 그것은 한 단어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끝까지. 그리고 그 단어는 처음부터 그 지하 사무실에 있었다. 강혁이 낮게 말했다. 형, 우리가 그것을 끌어내는 데에 40년이 걸렸어. 강민혁이 한강을 보며 말했다. 그래도 끌어냈잖아, 혁아. 형제의 어깨 위에 노을이 더 깊어졌다. 그로부터 이틀 뒤 김병기 판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강혁 이번 사건 신문 봤어. 박성수 기소됐더라. 응. 이해나 씨는 잘 있어. 강혁이 잠깐 말이 없었다. 잘 있어. 그분이 이번에도 음향 분석을 다 했더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응. 나중에 다 같이 밥 먹자. 내가 살게. 강혁이 전화를 끊었다. 이해나가 세종 화면을 보면서 말했다. 판사님 또 저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탐정님 목소리가 달라요. 강혁이 이해나를 봤다. 이해나는 세종 화면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은비령에게서 문자가 왔다. 강혁 탐정님, 윤재훈 씨 법률 대리 제가 맡을게요. 이번 건 정황을 보면 단순 기술 제공이 아니에요. 공익 목적의 행동이에요. 무죄 쪽으로 가볼게요. 강혁이 문자를 읽으며 이해나에게 건네줬다. 이해나가 읽고 말했다. 은비령 언니 역시 빠르네요. 연락했어요. 당연하죠. 탐정님이 움직이시면 저는 항상 먼저 움직여요. 강혁이 이해나를 봤다. 이해나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은비령 언니가 법원에서 이 사건을 공익 제보로 처리하면 윤재훈 씨는 기소를 피할 수 있어요. 박성수 기소의 핵심 증거가 윤재훈 씨의 행동에서 나온 거니까요. 판사는 김병기야. 이해나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담당 재판부가 병기 씨예요. 응. 이해나가 아무렇지 않게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강혁이 말했다. 이번 건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탐정님이 그 한 단어를 끌어내셨으니까요. 그 다음 날 강태룡에게서 전화가 왔다. 강태룡은 현재 국방부에 근무 중인 장군이었다. 고등학교 동기인 그는 특수전과 무기 분야의 전문가로 강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력을 구할 때마다 움직였다. 강혁아 이번에 뭔 사건 해결했다며 신문에 나왔던데, 보이스피싱이랑 보안사 사건이랑 엮였다고. 응, 복잡했어. 야, 근데 나는 이번에 도움을 못 줬네. 뭔가 필요한 거 있었어. 이번엔 음향 쪽이라 특수 장비가 필요 없었어. 그래도 섭섭하다. 나 이번 주 서울 올라가는데 밥이나 먹자. 현진이도 같이. 강혁이 말했다. 그래. 태풍 씨랑 나정희 씨도 부를게. 이해나 씨는 당연히 부르지. 야, 강혁아, 너 언제 그분한테 얘기할 거야? 우리 다 알아. 현진이도 알아. 강혁이 말없이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강태룡이 웃었다. 알겠어. 내가 관여 안 할게. 근데 강혁아 진짜야. 다들 기다리고 있어. 전화가 끊겼다. 이해나가 음향 분석 데이터를 정리하다가 강혁을 봤다. 탐정님 태룡 씨예요. 응. 무슨 얘기요? 밥 먹자고.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화면을 봤다. 강혁은 이해나의 옆모습을 잠깐 바라봤다가 다시 창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 합정동 50층 사무소였다. 창가의 한쪽 벽에 작은 트리가 놓여 있었다. 트리 아래에 류은서가 보내온 카드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카드의 가장 안쪽 페이지에 단정한 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탐정님께 외할아버지의 소리를 어머니의 입을 통해 그리고 저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번 주부터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일을 강의 자리에서 직접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장 앞줄에 앉아 어머니의 입에서 외할아버지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1982년의 봄에 한번 끊어졌다가 2024년의 겨울에 다시 이어진 소리입니다. 강혁이 카드를 천천히 덮었다. 그리고 책상 옆에 서 있는 이해나를 바라봤다. 이해나의 손에는 김밥 2줄과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탐정님, 저혈당 예방을 위해서요. 강혁이 짧게 웃었다. 애나 씨. 한 가지만 묻고 싶소. 네, 탐정님. 애나 씨가 김밥을 늘 2줄을 가져오시는 이유가 사실은 저혈당 예방이 아니라 한 줄은 늘 나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소. 이해나가 한순간 멈췄다. 그러나 곧 둥근 안경 너머로 옅게 웃었다. 탐정님이 비로소 그 한 줄을 알아채셨군요. 강혁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송태풍과 나정이가 옥상 헬리포트 위에서 작은 불꽃 한 발을 띄워 올리고 있었다. 강민혁이 사무소 응접실에서 동생이 좋아하는 보이차를 우려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어둠 속에서도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그 강물의 흐름 속에는 1982년 4월 17일에 한 사람의 끊어진 소리가 2024년 12월에 한 사람의 목소리와 어느 한 점에서 만나 다시 이어지는 흐름이 있었다.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애나 씨. 다음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이해나가 옅게 웃었다. 어떤 사건이 와도 저는 김밥 2줄과 보리차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한 줄은 저혈당 예방용으로, 한 줄은 탐정님께 드리는 용으로요. 50층의 불빛이 그날 밤 가장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소리는 한번 끊어진다고 해서 영영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 끊어진 자리를 40년 동안 기다려준다면 소리는 결국 다시 한 사람의 입안에서 살아나는 것이었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한 사건은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합정동의 한 골목 끝 50층짜리 유리탑은 그 밤에도 한국의 어느 끊어진 소리가 다시 이어질 다음 날을 위해 가장 위층에 불을 켜두고 있었다.